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원 디멘셔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이제 울트라틴 절마늄 나노 리본에서 발견되었다는 논문으로 25년에 나온 최신 논문입니다. 일단 이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 관련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폴로지컬 매테리얼을 다들 들어보셨나요? 토폴로지컬 매테리얼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아는 메탈이나 인슐레이터나 이런 것과 다르게 이걸로 해줘. 특별한 전기 자기적 스펙트럼을 갖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과 이제 그냥 일반 인슐레이터 같은 물질과 만나서 경기면이 생기면 이 피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엣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그냥 일반 물질의 인슐레이터, 그리고 여기 밑에 컨토머 스테이트라고 써 있는 데는 토폴로지컬 매트리얼로 위상학적으로 보존되는 양이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엣지 스테이트를 보면 엣지 스테이트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벌크에는 일반적으로 인슐레이팅 스테이트가 나타나고, 엣지에서는 컨듀시브한 전도성을 가진 스테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가 특별한 거지? 뭐가 특별하냐면 그냥 일반 인슐레이터와 다르게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 값이 정의가 됩니다. 네. 위상학적으로 보존된다는 게 어떤?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컬 매트리얼이 많은데 이렇게 종류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이 물질을 보시면 컨트롤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물질로 철 넘버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수학적인 얘기라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보존된다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결론은 수학적으로는 프로텍티드 된다고 하고, 현실에서는 물질을 예를 들어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디펙트가 결함이나 임퓨리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물질을 잘 못 만들게 되면,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체라 그래서 전기가 완벽하게 다 안 통하는 게 아니고 특정 어느 부분에서 또 통할 수 있는 레벨이 생기죠. 임퓨리티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런 위상학적 상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그런 임퓨리티 효과도, 임퓨리티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디펙트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엣지에서 계속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컨덕티비티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했던 질문에 원하는 답이 뭐냐면, 인슐레이터면 인슐레이터고, 그러니까 부도체는 부도체고 도체는 도체가 되는데, 얘는 그 두 개의 성질을 한 번에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부도체는 부도체대로 특징을 배워서 따로 전자기초 시기나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고, 도체는 도체대로 배우는데, 얘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벌크는 이제 물질의 내부에 있는 특징이고, 엣지는 이제 표면 효과 얘기를 하는데, 물질 내부에 있는 효과랑 표면의 효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어 도선을 생각을 해보면, 도선 내부에는 전류가 아예 안 흐르는데 도선 표면에 전류가 흐른다는 게 되게 특별한 거고, 심지어 그 표면 전류가 도선을 얼마나 잘 만드냐 상관없이 항상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좋은 성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토폴로지컬 매트리얼이 있는데 그 분류 기준을 조금 살펴보자면 여기 시메트리라고 보시면 T, C, S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T는 타임 시메트리로 시간 대칭성을 의미합니다. 즉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을 반대로 이제 흐르는 작용 그 오퍼레이터에서 같은 물리 그 오퍼레이터를 가하기 전과 같은 물리학적 현상이 나타나면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는 찰지 컨주게이션 시메트리로 홀과 일렉트론의 역할을 바꿨을 때 같은 물리학적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찰지 컨주게이션 시메트리가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기 S는 카이랄 스테이트로 카이랄 시메트리로 여기 엣지 상태에서 아까 컨듀시브한 스테이트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하가 엣지 스테이트의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를 이제 카이랄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S는 좀 시메트리가 있다기보다 좀 추가적인 분류인데 공식을 보시면 T랑 C를 곱했을 때 이제 0이 되면 0이고 0이 아니게 되면 1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차원으로 이제 각각의 매트리얼마다 차원에 따라 다양한 물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여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보존이 되는 이 물질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무슨 뜻인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S요? S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이젠 크게 중요한 막 이렇게 물리적 의미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타임 시메트리랑 찰지 컨주게이션 시메트리가 00이 있고 10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오퍼레이터를 가했을 때 0이 나오면 그냥 0으로 하고 1이 나오면 1로 해가지고 분류를 했다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S가 1이 되는 스테이트에서는 카이랄 스테이트가 발생한다. 엣지 스테이트에서 카이랄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한다. 정도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1이랑 마이너스 1은 어떤 이거는 두 번 이 정식 컨주게이션 오퍼레이션을 가했을 때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면 1이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홀과 전자들의 움직임은 마이너스 1입니다.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거는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고 제가 좀 대표적인 토폴로지컬 매트리얼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퀀텀 홀 인슐레이터로 퀀텀 홀 이펙트가 일어나는 물질들, 인테저 퀀텀 홀 이펙트가 일어나는 물질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게 이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고 세 번째 게 그냥 평범한 아시는 올디너리한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퀀텀홀 인슐레이터에서는 이제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는 자기장이 필요 없고 시간 반전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깨지지만 퀀텀 스피놀 인슐레이터에서는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 상태에서는 아까 카이랄 말씀드렸잖아요. 퀀텀홀 인슐레이터에서는 카이랄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을 한대요. 아까 카이랄 엣지 스테이트를
드렸을 때 이제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은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는 헬리컬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헬리컬 엣지 스테이트는 이제 스핀 모멘텀 럭크라고 해서 스핀의 방향에 따라 그 전자들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좀 예시를 들면 엣지 스테이트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모든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헬리컬 스테이트에서는 업스핀은 오른쪽, 다운스핀은 왼쪽 이런 식으로 엣지 스테이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엣지 스테이트도 좀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를 다 해놓은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유지된다는 점이 좀 중요하거든요. 일단 퀀텀홀 인슐레이터에서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강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퀀텀홀 이펙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강한 자기장이 이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를 브로킹 해가지고 이렇게 엣지 스테이트가 나타난다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이걸 다른 말로 퀀텀 스피럴 인슐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장이 없어가지고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보존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을 하냐? 그 원인은 이제 스핀 오브 커플링이라고 운동 그 궤도와 스핀과 이제 그 궤도가 서로 커플링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기 2 때 전자기 2랑 핸드블리 시간이 조금 그래서 내가 좀 아니 좀 설명이 필요한 스피용 커피 조금 여기 먼저 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주위를 돌지 않고, 근데 돌기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돈다고 해석을 해야 생기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자 구름이 이제 먼저 핵 주변으로 분포를 하죠.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전자는 화학 시간에 배웠죠. 오비탈 퀀텀 넘버들을 가져요. 그래서 n과 l과 m이라는 어떤 양을 갖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분동량 성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 n은 에너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반지름을 결정하고, l이 가분동량과 상관이 있고, m도 가분동량과 상관이 있죠. 가분동량은 축이 2개가 필요해가지고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근데 이제 이 가분동량이 아까 말한 이제 오빗이라고 얘기를 하는 SOC에서, 그러니까 스핀, 오빗, 커플링. 그래서 이 오빗 부분이 이 전자의 궤도 성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핀의, 그러니까 전자가 또 보존자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스핀이라는 양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업, 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업, 다운이 스핀이고, 근데 그럼 얘네 둘은 사실 얘 혼자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안에서 가분동량 성분도 갖고, 그러니까 혼자서 공전도 하고 자전을 한다는 거니까, 사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스스로 자전과 공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근데 신기한 게 얘 공전이랑 자전으로 스스로 뭔가 일이 발생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자기력이라는 게 왜 발생하냐면 전기장 속에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인데, 원운동은 다 가속 운동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 얘가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스핀을 갖고 돌기 때문에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 일단 움직이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만약 이렇게 돌고 있다가 이 방향으로 얘가 생성한 전기장이 여기에 존재할 거예요. 전기장은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가 만든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이 계속 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얘가 살짝 돌아서 여기 오면은 얘의 출발한 전기장이랑 얘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전기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버려요. 이걸 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아마 전자기 2 시간에 증명을 하는 게 과제로 한번 나왔었고, 그래서 그 둘이 커플링을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전자가 갖는 이 전기장, 그리고 심지어 이 원자 핵이 만드는 전기장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운동량은 얘네 둘 사이의 전기장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이 방향. 이 둘 사이에 만든 전기장 속에서 자기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힘을 받게 되는 거고, 힘의 크기가, 이 스피노빗 커플링의 크기가 얼마나 작냐면 이걸 설명해야 되나? 얼마나 작냐면 이 둘 간의 운동에서 에너지를 이제 PC라 쓰는데, 그러니까 이 원자 핵과 전자 간의 상대성,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 것보다 더 작은 양이 이 스피노빗 커플링. 그래서 사실 고려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측정도 잘 못하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최신 들어서 2000년도 초반에 최신 들어서 이런 현상들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왜냐면 고전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힘이 상대성 이론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약간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이펙티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빗 커플링이 일어난다. 참고로 힘, 에너지, 자기장, 이 이펙티브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가 이렇게 쓰는데, 이의 가운동량 성분이랑 스핀 방향의 성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장 세기랑 방향 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그 전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옆으로 가는데 전기장이 퍼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만들고 가는데 시간이 있잖아. 광속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 옵이 도는 게 광속만큼 광속과 비슷하게 빠르다는 거겠지. 우리가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어느 정도 속도로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애초에 돈다는 개념조차 없으니까. 근데 돈다고 해야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궤도에 해당하는 가운동량 성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심지어 수학적으로도 가운동량이 많고, 참 거시기한 거지. 더 질문이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예측한 게 케인 모델이 2005년에 그래핀에서 퀀텀 스핀 홀 인슐레이터, 즉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죠. 이것을 가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실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피겨 1은 저희가 만든 시료의 그 모형도로 처음에 이제 저마늄 110 방향을 가진 저마늄을 판에다가 플래티넘 레이어를 깔아줍니다. 검정색이죠. 그 위에 이제 절마늄 나노 리본을 깔아줘서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그 플래티넘 서브스트레이트에 1100 켈빈 정도로 그 원활링을 해서 그 절마늄 나노 리본을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을 과정을 해서 이렇게 이 밑에 비교를 보시면 이쪽 방은 이렇게 길죠. 이렇게 긴 절마늄 나노 리본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림으로 판에다 그려서. 아, 그려드릴까요? 일단 저마늄 라티스에 플래티늄 판을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어닐링 즉 열을 가해가지고 한 줄기로 이제 저마늄 나노 리본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노 리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저마늄 위에 플래티넘을 쌓고 네. 거기에 열을 가하면 이 밑에 있던 저마늄이 아니 그 열을 가해서 위에 또 추가로 증착을 해줘요. 그 저마늄이 공중했던 게 이제 그 서브스트레이트로 붙는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핀 같은 거 어떻게 뽑아내냐면 그 그래핀으로 생긴 그 튜브가 있잖아요. 그 튜브에 씨앗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튜브가 이렇게 일자로 성장해 뽑아져 그래핀. 그럼 이제 그거를 잘라가지고 원통으로 생겼는데 그래핀이 그걸 자르고 원통을 반으로 갈라서 평면으로 펼친 게 이제 그래핀 생성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저 나노 리본을 만들어지는 증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증착. 증착이면 저마늄 기체가 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떠다니고 있다가 왜냐면 1100도로 가열을 했으니까 그러다 쿨링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플래티넘 서브스트레이트로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됐고 모이는 과정에서 이제 나노 리본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저도 왜 이렇게 일자로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는 잘 이해 못해서. 왜는 설명할 수 없지 사실. 왜냐면 플래티넘이 하나의 뭔가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뭔가 도움을 주는 층일까? 뭐 이런저런 예측은 못하겠지만 과정은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수개 다발의 이제 리본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림 피겨 3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닥가닥 이렇게 나눠 리본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한 가닥을 확대해 놓은 게 이제 피겨 2입니다. 하나의 리본을 확대했더니 한 가닥이 약간 그냥 스크류바 같은 거. 살짝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각 육각형 형태로 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이렇게 나노 리본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나노 리본을 좀 특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피겨사의 첫 번째 피겨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하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검정색 점선을 따라 나온 게 이 나노 리본입니다. 그래서 엣지 스테이트와 벌크 스테이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검정색 부분이 이제 벌크고 이 빨간색 부분이 엣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도 검정색과 빨간색 엣지와 벌크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시면 x축은 샘플 바이어스고 y축은 DIDV인데 이게 저항의 역수죠. 그러니까 전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엣지 스테이트는 여기 피크가 발생하죠. 특정 바이어스에서 전도도가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엣지 스테이트가 전도성을 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벌크로 진짜 그 샘플 바이어스를 매우 크게 걸어줘야지 전도도를 띄게 됩니다. 즉 그 에너지 갭만큼 인슐레이터의 에너지 갭만큼 그 바이어스를 가해야 전자가 올라가서 전류를 흐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갭이죠. 이 차이가. 전압을 걸어준 전압을 말합니다. 샘플 바이어스. 0볼트에서는 전압을 안 걸어주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건 STM으로 측정을 한 거거든요. STM으로 측정을 했는데 저도 막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주변 값으로 해가지고 추정을 한 게 아닌가. ST의 뜻이 S가 스캐닝 터널링. 터널링, 메조스, 그렇죠. 0볼트일 때 터널링 발생. 아, STM 한 번만 설명을 해주면 그린 거여서 이거라고 시키는 거. STM 준비를 뭐였지? 안 했어. 이렇게 시료가 있으면 이 탐침으로 재는데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STM은 나도 STM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물리 2 때 배울 텐데 도체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전하가 여기 대전이 되면 여기에 포텐셜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레층 같은 것도 날카롭게 하면 마이너스 전하가 다 일로 이제 방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이 안으로 전류 흐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흐르고 싶어요. 전류. 근데 물질이 없으니까 평소에 전압을 걸어줘도
뭐 전력 안 흐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도체가 있어 버리면 얘가 좋다고 여기다 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터널링 때문이고, 이 바이어스는 아마 응집물질 물리라는 4학년 과목에서 배우는데, 이 볼티지를 높여주면 얘네들 간에 어떤 에너지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걸 좀 줄여줘요. 줄여주면 터널링의 확률이 증가하고, 왜냐면 이게 멀어질수록 뭔가 그러니까 터널링이 통과하는 건데 두께가 얇아야 통과가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얘가 도체여야만 가능한 거죠. 왜냐면 얘가 부도체면 이게 더 먼 거예요. 이 거리가 에너지 상에서. 도체면은 애초에 좀 더 가깝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그래프도 0.1V 부도체,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는 0.1V 이상을 걸어줘야만 전력 흐르고, 이 엣지에서는 심지어 전압을 안 걸어줘도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벌크에서는 에너지 간극이 크고 이 엣지에서는 에너지 간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렇게 이런 증거로 엣지에 전도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엣지에만 존재한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엣지 상태라고 이제 실험적인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 차이가 이제 인슐레이터냐, 그러니까 부도체냐, 도체냐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 에너지 간극도 그런 성질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다. 고등학교 때 도체, 부도체를 성질을 결정하는 게 이 갭으로 알고 있는데, 응집 가면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배워요. 다른 성질도 있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STM 설명하실 때 통과한다고 하셨는데 뭐가 통과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짜 전자가 실제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전류라는 게 원래 뭔가 도체라는 내지를 통해서 흐르잖아요. 이렇게 도선이 있어야만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데, 진공이거든요. 실제로. 왜냐면 그러니까 공기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도체니까, 여기 전류로서 우리 사실 다 감전사 있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진공이니까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무조건 아예 없는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여기로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과를 하게 되고, 그걸 현상을 터널링이라고 하고, 터넬링이라고, 터넬링.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전자가 여기서 일로 거의 순간 이동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흐르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전압이 높아지면은 저 검은색 선처럼 저렇게 돼야 돼요. 엣지 이펙트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중간에 저렇게 그게 물질이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뜻이긴 한데, 다시 질문을 다시 한번. 전도도가 있으면은 그냥 저 검은색 선이랑 비슷하게 그냥 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왜 이제 W자로 어떤 데서는 피크가 있고 어떤 데서는 이렇게 낮아지고. 왜 피크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나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전도도가 없으면 이렇게 되었을 거고, 전도도가 있다면 약간 이렇게 됐어야겠지 아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왜 한번 내려 찍고 이렇게 가냐고? 예. 난 몰라. 아쉽게도 난 몰라. 알아? 이게 그 물질이 딱 원래 제가 평면처럼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게 된대요. 벌킹이라 했었는데 구부러져가지고 탐침이 측정할 때 좀 오차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크를 되게 난다. 그러면은 저게 전도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런 건지. 이거 지금 위에 피크 값이 위에 있잖아요. 그 샘플 바이어스가 0 근처에서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으면 전도도가 있다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피크처럼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검정색과 지금 빨간색 차이를 보시면 0 근처에서 그 전도도가 0 나온다. 그러면 벌크로 보고 이렇게 전도도가 조금이라도 있게 나온다 하면 엣지 스테이트로 데이터를 원래 평면이랑 이렇게 구부러져서 볼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위가 이렇게 평면일 수 있다.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실제로 그 벌킹이라는 상태가 안 발생했으면 그죠? 저 예. 위에서 위에서는 그냥 일자로 엣지 스테이트니까 다 일정해야 되죠. 컨덕티비티가. 근데 그 거리 차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뭐 두 번째 피규어를 보시면 이거는 디스텐스가 x축이고 샘플 바이어스가 y축인데 그냥 이 그래프랑 똑같은데 사실 거리에 따라 나타내는 걸로 여기 화살표 하신 데를 보시면 여기 엣지랑 이쪽 엣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뭐 대략 한 이 정도 되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샘플 바이어스에 따라 나타나는 걸로 여기 보시면 샘플 바이어스가 0 근처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샘플 바이어스가 0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컨덕티비티가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 컨덕티비가 높은 거고 파란색이 0인 네, 건데 파란색이 0인 건데 여기 두 지점에서 이제 좀 높게 나타나고 저희 실제로 육각형 모양이 보인 이유가 실제로 육각형이니까 육각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x축이 디스텐스고 y축이 샘플 바이어스여가지고 좀 다른 네, 육각형 그런 보는 착각. 아니 그러니까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시료 모양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시료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이게 나노 리본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엣지 스테이트에서 맥스로 그러니까 컨덕티비티가 존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규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30mm 일렉트론 볼트 이 구간에서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피규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피규어는 이제 엣지 스테이트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요. 즉 여기 빨간색 이 라인이죠. 이거를 나타냈는데 뭐에 따라 나타냈냐 하면 그 아까 여기 시료가 아니면 탐침에 STM으로 측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미세한 전기장이 걸려 있어요. 0.4 나노암페어, 0.5 나노암페어 이 정도의 미세한 전기장이 걸려 있는데 그 전기장의 세기 값을 3 나노암페어로 매우 크게 했을 때의 그 엣지 스테이트의 값이 이 검정색이 됩니다. 즉 여기 피규어 5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전기장을 가했을 경우에는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적당히 낮은 전기장을 가했을 때만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 벌크도 아까 인슐레이터고 엣지 스테이트도 인슐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 검정색은. 그래서 그냥 아예 오리지널리한 인슐레이터가 된 거예요. 그냥 토포로지컬 매터리얼이 아니라. 그래서 전기장을 가함으로써 오리지널리한 인슐레이터와 토폴로지컬한 인슐레이터의
와의 트랜지션을 만들 수 있다. 이 피규어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계값을 보면 한 2.3 볼트 퍼 나노미터로 한 이 정도의 전기장을 걸었을 때가 이제 딱 트랜지션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실험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지금 인계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는 보고 있는 네, 그거에 관해서는 논문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리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리본은 이제 이렇게 선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리본은 좀 두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본의 두께별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를 나타낸 피규어가 피규어 6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셨듯이 그냥 이 피규어인데 두께만 달라진 거예요. 두께별로 나타내는 건데 처음에 두께가 좀 넓은 6 나노미터에서는 엣지 스테이트와 벌크 스테이트가 각각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점점 이렇게 두께를 줄여나가다 보니까 엣지 스테이트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엣지 스테이트는 이제 나노 리본의 와이드를 줄이면 엣지 스테이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피규어 7을 보시면 각각 왼쪽에 있는 거는 좀 넓었을 때, 즉 엣지 스테이트가 존재했을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G1을 보시면 엣지 스테이트가 사라졌을 때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얇은 선 보이시나요? 이 얇은 선으로 이제 밸런스 밴드랑 컨덕팅 밴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라인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덕팅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떨어져 있으면 인슐레이터잖아요. 근데 좀 그게 이제 같이 붙어 있으면 이제 금속 메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라인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라인을 따라서 엣지 스테이트에 커런트가 흐른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이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인 이유는 그 스핀의 방향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 했잖아요. 헬리컬 스테이트니까 그거의 반대로는 이제 카이랄 스테이트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헬리컬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스핀에 따라 방향이 달라서 두 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G1 그림은 이제 두께를 너무 줄이다 보니 엣지 스테이트가 발현이 되지 않아 여기 갭이 보이죠? 그냥 인슐레이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크도 인슐레이터, 엣지도 인슐레이터가 된 거죠. 엣지 스테이트가 발현되지 않는 거죠. 조금만 그려요. 이거요? 네. 이게 여기 떨어진 부분을 확대한 건데 지금 좀 끊겨 있는 거라서 빨간색처럼. 빨간색처럼. 저런 그림을 이론 논문에서 본 적이 있어서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트를 조절함으로써 또 여기서 또 페이지 트랜지션을 발생할 수 있다.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규어 8은 이제 엔드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더 도입을 해요. 지금껏 나노 리본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일자 끝에 여기 라인이 이제 여기는 쭉쭉 나노 리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를 측정한 게 여기가 이제 엔드 스테이트입니다. 이 엔드 스테이트까지 포함을 해서 그 DIDV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A, B, C, D, E는 타이트 바인딩 모델로 계산한 이론 값이고 E, F, G, H가 이제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 포인트만 먼저 보시자면 6헥사 와이드와 2헥사 와이드 F랑 H죠. 여기서는 이제 엔드 스테이트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험에서 미러 시메트리 컨버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헥사 와이드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식으로 결정이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라인이 한 두 개니까 2헥사 와이드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붙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면 이제 6헥사 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홀수개의 헥사 와이드가 되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이렇게 세 개 있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칭 근데 두 개로 뜬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러 대칭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세 개가 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미러 대칭이 존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짝수 헥사 와이드의 경우에 엔드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제 논문에서는 미러 시메트리 컨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때 아까 저번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엔드 스테이트, 엣지 스테이트는 이제 와이드가 점점 작아질수록 이렇게 점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근데 이제 나노리본의 와이드가 넓으면 엔드 스테이트와 엣지 스테이트가 이렇게 같이 믹싱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특징이고, 한번 좀 피겨별로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5나노 와이드일 때고 이제 매우 넓은 거죠. 폭이 이렇게 매우 넓을 때는 엔드 스테이트와 엣지 스테이트가 둘 다 잘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폭이 넓다는 거는 그냥 거의 2D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끝면이나 이쪽 끝면이나 그냥 정사각형처럼 보시면 그냥 같은 엣지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엣지 스테이트와 엔드 스테이트의 구별 없이 똑같이 엣지 커런트가 흐르는 그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헥사 와이드인 경우는 조금 더 준 경우인데요. 6헥사 와이드니까 일단 미러 시메트리 컨버전을 가지기 때문에 엣지 스테이트, 엔드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와이드가 좀 작아졌기 때문에 엣지 스테이트는 감소한 모습을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죠. 여기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줄여서 3헥사 와이드로 보시면 엔드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3헥사 와이드는 홀수니까 미러 시메트리가 컨버전 되지 않으므로 엔드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폭이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이 2헥사 와이드일 때입니다. 2헥사 와이드일 때는 미러 시메트리가 컨버전 되므로 엔드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고, 폭이 매우 작아졌으므로 엣지 스테이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즉 엔드 스테이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를 보시면 이게 폭인데 이게 줄고 줄다 거의 그냥 이 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인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엔드 스테이트가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엣지 스테이트를 말씀을 드릴 때는 이 1차원으로 엣지 스테이트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차원이 아니라 점으로 0D로 이제 컨덕티비티가 나타나서 저희 논문의 제목이 원 디멘션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이게 이 2헥사 와이드일 때 구현이 된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와이드가 작아질수록 엣지 스테이트는 점차 사라지고 그리고 엔드 스테이트는 이븐 헥사 와이드일 때 미러 시메트리가 컨버전 되어가지고 발생을 한다. 따라서 2 헥사 와이드일 때는 엔드 스테이트만 발생을 하게 되므로 1D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게 논문의 가장 큰 요지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장을 조절을 하여가지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에서 올디너리 인슐레이터로 페이스 트랜지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정도가 전 논문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미러 스테이트, 아니, 미러 시메트리 때문에 발이 안 된다 했는데 잘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2 헥사 와이드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미러 시미트리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엔드 스테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3 헥사 와이드의 경우에는 미러 시메트리가 없어가지고 엔드 스테이트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미러 시메트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제 생각에는 논문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뮤지컬 써볼까? 약간 나도 정확히 이해는 안 돼. 추측되는 가정이 하나 있어. 일단 이 모델을 타이트 바인딩이라는 방법을 썼다고 했는데 타이트 바인딩이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원자들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그냥 존재하다 가정을 하고 여기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이 선이 뭐가 되냐면 얘네들 간의 어떤 이제 전이 확률을 나타내게 되고 얘네들 각자한테 번호를 매겨서 이제 2분의 어떻게 해야 될까? 2m1분의 p1 제곱 더하기 2m2분의 p2 제곱 더하기 이렇게 2n분의 pn 제곱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표현을 하고 더하기 이제 포텐셜 1번, 2번, 1번과 2번의 포텐셜 2번과 3번의 포텐셜 이렇게 해서 적는 걸 타이트 바인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요 그래픽 나노리본 구조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직선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육각형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방정식 모양 자체가. 왜냐면 이게 다 벡터양이고 이 1번, 2번도 다 벡터양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주면 애초에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하나의 셀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개체인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이걸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6개를 표현을 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하나의 묶음인 거예요. 이 타이트 바인딩 입장에서. 근데 이걸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걸 자를 수가 없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자르면 안 된다는 거. 미러 시메트리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가 그러니까 미러 시메트리라면 이 숫자를 아마 바꾸게 되겠잖아요. 이 인덱스들을 숫자를 바꿨을 때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뒤집듯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방정식이 똑같으면 미러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마 얘는 이걸 기준으로 뒤집어 버리면 벡터 바이너스 자체가 다 달라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홀짝에 그러니까 이게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홀짝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마 이론 논문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미러 시메트리가 홀수일 때도 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육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면 삼각형이면 사실 홀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이게 옆에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2차원 그래핀처럼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짝수면 뭔가 이 가운데 애들끼리 상쇄가 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애초에 전혀 안 흐른다 했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이제 엣지만 남는 거예요. 근데 홀수였으면 애초에 그런 사라진다는 개념 자체를 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차원처럼 보이는 거고 짝수면은 서로 반대쪽에 있는 애들끼리 상쇄가 되니까 이 위스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위스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이 개념만 존재하니까 1차원이 되는 거고 심지어 이쪽에서 컨덕팅이 가능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엣지 상태가 또 존재한다. 1차원에서 엣지니까 0차원이고 2차원에서 엣지는 둘레잖아요. 3차원에서 엣지면 면이 되는 거고 엣지는 한 차원 낮은 양인데 1차원에서의 엣지가 또 발생하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나요?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